안녕하세요. 경찰 채용 2차 대비 최신 판례 특강입니다.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에 더불어서 최신 판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만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는 이 최신 판례를 보충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다가 여기까지 하면은 만점을 맞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충실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OX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OX 형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부분은 곧바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형태는 항상 지문이 있으면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에 대해서 틀리고 맞고 이걸 먼저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틀리고 맞고 전에 내가 잘 알겠다. 뭐 잘 알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르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 때 알겠으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또 모르겠으면 또 다시 한번 그냥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이 VP한 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 OX만 한번 볼 때는 뭐 10분 정도로도 시험 보기 직전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눈으로 익힌다. 괜히 나중에 OX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크를 안 하시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틀린 부분을 꼭 고쳐주세요. 틀린 부분을 고쳐가지고 이 부분이 틀렸구나 체크를 해놓으면은 일단 내용은 몰라도 느낌으로라도 알아요. 어떤 지문을 볼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고 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뭔가 시꺼먼 느낌, 뭔가 이상한 느낌 그러면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아실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니다. 이 판례는 꽤 된 판례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헌법 12조 2항에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이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라고 해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하는 게 곧바로 도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명문으로 쓰여 있지 않은 절차에 있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이 진술거부권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이 도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으로부터 어떤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똑같이 봐요. 고지가 도출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위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에 관한 법률 혹은 어떤 민사재판 같은 데에는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명문 규정이 없는 이러한 재판에서는 이제 고지 없어도 위중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혹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2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법원 지원에서 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느냐? 아니다. 사실 지원과 본원은 엄격히 다른 법원이다. 그리고 예로 들면 서울은 중앙, 동, 서, 남, 북 전부 다 본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경기도는 예외적으로 또 본원이 2개 있어요. 경기 북부의 의정부 지방법원, 경기 남부의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이하에는 여러 가지의 지원들이 있는데 예로 들면 사건이 평택에서 일어났다. 그럼 평택에는 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건을 담당해요. 반면에 사건이 수원에서 벌어졌으면 단독 사건이라도 본원이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면 본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지방법원 본원에서 전속관할하는 거. 국민참여재판은 지원에서 못해요. 그래서
지원해서 국민참여재판에 희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본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단독 판사 관할 사건에 항소심. 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의 항소심도 지원 합의부에서는 못하고 본원 합의부에서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그래서 이 대관령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강릉지원에서 하게 되는 예외는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군사재판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한 헌법 27조 2항의 태도에 비추어 군 관련 범죄와 일반 관련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의 재판권은 모두 일반 법원, 과거에는 모두 군사법원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형법 적용은 일반 법원. 군 형법을 위반한 것은 군사법원으로 따로따로 진행하게 된다가 전원합의체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이 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횡령한 경우. 자,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을 줄치고 그 행위가 이제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이 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임의로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어도 우리 재판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현대자동차가 미국 엘리베마에 있다가 지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법인인데 한국 법인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사장이 미국에서 바로 그 현대자동차의 자금을 횡령했다. 그래도 우리 형사정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횡령죄, 업무상 횡령에서 피해자는 내국법인이고 원래 형법 6조에서 이렇게 내국법인은 한국인, 대한민국인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법인도. 그리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데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범죄로서 당연히 외국에서도 처벌받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횡령죄 같은 경우 이렇게 피해자가 내국법인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거라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겠고요. 5번은 그냥 칩니다. 상습 특수상해죄. 그 다음에 밑에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판례인데 이 상습 특수상해가 형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폭처법에서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폭처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선언 돼가지고 요건을 좀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회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받고 누범 관계 있을 때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법원조직법상 단독 사건이에요. 근데 묘하게 법원조직법이 폭처법만 써놔가지고 이 부분은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원리 원칙으로 들어가서 합의부 관할이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상습 특수상해 합의부 관할 이 결론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별거야 생각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판례예요. 어떻게 폭처법이 가중했는데 가중하면은 단독 사건, 가중되기 전에는 합의부 관할 사건. 이게 좀 역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자, 그 다음 6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들에게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위법.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래 하나의 사건에서 수인의 피고인, 이 수인의 피고인, 공동 피고인들이죠. 피고인에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해 상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은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형사소송 규칙 15조 2항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갑과 을이 서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은 뭐 예로 들면은 A라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 법무법인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건에서 예를 들면 법무법인이 100명이다 쳐봐요. 그럼 일반 재판 절차에서 그 법무법인 사람이 대표 변호사로 해가지고 한두 명이 옵니다. 근데 다른 사건을 위해 다른 변호사도 공판장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보다 보면은 이거 필요적 변호 사건이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봐가지고 그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을 시켜요. 시켜가지고 이 사건 국선 변호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갈 때 30만 원 받아갑니다. 국선 변호 한번 선임하면 30만 원인데 잘못 선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A 법무법인의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법정 안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을 국선 변호인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사선 변호인인데 A 법인 소속의 변호사 B를 국선으로 선임을 했다. 그러면 수인의 피고인에게 둘이 지금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해가 상반되는데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건 아닌데 하나는 사선이고 하나는 국선이지만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해가 상반되는데 모순되는 변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건 그 상황에서 맞춰진다. 그래서 똑같은 취지로 위법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7번 피고인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구속됐고 문맹인 경우 필요국선에 따라서 국선변을 선정해 주어야 된다. 자,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관련해서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이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실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는 필요국선으로 한 것은 원래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소장에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국선변호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바로 최근에 판례 이제 원래 구속계에는 구금과 구인과인이 있죠. 가두는 구금, 끌어오는 구인인데 우리 판례는 이 구인은 안 되고 구금영장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문맹인데 공판장에서 좀 출석도 잘 안 하고 좀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끌어왔지만 이렇게 끌어온 정도 가지고는 33조 1항의 필요국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제항고장은 적법 유효한 제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바로 이제 우리가 보정적 추안으로 얘기를 하고 이 보정적 추안에서 변호인 선임계 공고, 보변 공고, 공소사실의 추안, 고소의 추안이 있는데 이 변호인 선임계 추안은 안 된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인 선임계 즉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선임되지 않고 무작위로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뭔가 꽤 괜찮으면 나중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 보정적 추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적 추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나오면은 이게 최신 판례인데 변호인 선임계 추안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나오겠어요? 바로 보정적 추안에 대해서 다 출제가 되니까 보변 공고 이게 보정적 추안이고 공소사실의 추안, 고소의 추안은 안 된다. 공소사실의 추안은 공소사실의 어떤 현저히 중대한 위법,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 기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저히 중대한 하자는 치유가 안 되고 기타의 경우는 치유가 되는데 현저히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예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않는 거. 현저히 중대한 하자로서는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 또 최근 CD 등 전자매체에 의한 공소제기는 현저히 중대한 하자로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돼 있다.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원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61조의 5, 1호, 383조 1호 원래 상대적 상소 이유예요. 이 상대적 상소 이유라고 하는 것은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되고 법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 상소가 적법하다라고 보는데 가끔씩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마치 상대적 상소 이유인데 절대적 상소 이유처럼 사유가 존재하면 곧바로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판례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도 있으니까 세 가지.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나온 대로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누락된 판결문. 이것은 재판장이든지 담당 법관이든지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일반 사건은 상관없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이 최종 변론이 생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 모두까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생략이 된 경우 지금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생략된 판례는 최신 판례로 여기 아주 최근에 소개되어 있고 이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례도 2016, 2017년에 쭉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명 날인이 누락됐다 했기 때문에 조금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래 이제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공무원의 서류는 공소장을 포함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서명이라고 하는 건 자필로 쓴다는 거고 기명은 뭐 워드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비공무원의 서류 같은 경우는 기명 날인이고 서명을 못 하도록 했어요. 기명 날인하든지 지장을 찍었는데 2017년 12월 12일 서명의 일반화를 감안해가지고 이것도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똑같이 맞췄어요. 이게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됐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비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도 똑같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판결문과 각종의 영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언제나 서명 날인이 강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찰관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바 없으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불신 검문은 적법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것이라면 비록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사실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무복. 이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 신분증명 의무가 필요한가? 원래 근무복을 착용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신분증명을 하도록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이름이 써 있잖아요.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자.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그러면 근무복 착용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정복을 착용하면 거기에 이름도 써 있고 경찰임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판례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한 이제 신분증 제시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전부 다 판례 사안들이 상대방이 요구를 안 했던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 판례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게 되면 제시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건은 이 수원에서 이게 뭐냐, 호프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그 중에 여자 경찰관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가 계저씨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 여자 경찰관의 이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아가씨 뭐예요 하면서 이 공무를 방해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신분증 제시가 없다라고 따지자, 경찰관임을 알고 있고 정복도 착용하고 있고 신분증 제시 요구한 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자, 11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 수사, 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사실 이 통비법이 상당히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비법 자체는 통비법 위반의 감청의 결과물,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런 것들은 증거로 쓰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통비법 4조인데 이걸 위수중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경량을 거쳐 중대 위법만 배제되는데, 통비법 위반에는 일단 사소한 위법도 배제가 된다. 그래서 위수중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통비법상의 법에 따라서 감청을 하게 되면 이 감청의 결과물 역시 감청의 목적이 된 범죄 사실, 그리고 이와 동일성에 미치는 사실, 동일성이 있는 사실에 딱 제한돼요. 사용이 제한된다. 이것은 연장 허가 결정하면서 애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연장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처음 허가된 내용,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관련성, 여기는 이제 목적된 범죄 사실, 물적 관련성인데 인적으로도 본인과 공범에게만 사용됩니다. 아주 통비법상 감청의 결과물은 제한돼 있다. 물론 통비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런 감청의 결과물들이, 감청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판례도 있어요. 전화사기죄와 관련해서 압수가 척법했다. 그러면 별건인 점유이탈물 횡령죄에도 이 증거물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통비법은 그게 안 돼요. 딱 처음부터 감청의 목적으로 정한 그 범죄와 동일성이 미치지 않으면 그것에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2번. 통비법 5조 7조의 전기통신 감청에서 집행주체인 수사기관의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화의 녹음 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 녹음을 청취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른바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에서 이런 거예요. 국정원이 사인에게 보이스펜을 지급하고 펜을 지급해서 어떤 녹음시킨 사안입니다. 이 사람이 회합 현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몰래 녹음해서 온 사안인데, 수사기관 이렇게 시키면은 이것은 뭐 대화자 간의 비밀 녹음은 안 봐요. 수사기관이 개입돼 있으면 이건 수사기관의 감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인의 협조를 얻어서 감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취득한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 수사 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면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자, 여기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거나 출처요 동종 유사범행으로서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뒤쪽은 맞는데 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는 안 돼요. 동종이나 유사 범행이라고 나온 게 틀렸다. 어떻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만 가지 동종이나 유사 범행은 안 됩니다. 앞에 나온 것과 유사 똑같은 취지의 판례인데 조금 더 문장을 바꿔본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갑을병 3인 간의 대화 도중 신문기자 A가 갑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갑과 통화를 마쳤으나 갑이 휴대폰을 잘못 조작하여 A와의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병이 갑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려오자 A가 갑을병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밑에 해설로 들어가서 해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통비법 3조 1항에서 줄치겠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는 그 대화 내용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A는 한겨레 신문 기자예요. 이제 갑은 과거에 이제 정수장학회 재단. 그래서 이 갑과 통화를 하고요. 녹음을 합니다. 저 기자인데요. 이 정수장학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했는데 갑이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끊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조작 실수로 계속 통화를 합니다. 연결이 계속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안에서 갑의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갑, 을병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화 오니까 멈추고 있어요. 무슨 대화를 했냐면 바로 MBC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다음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당시 새누리당 어떻게 지지할 것이냐. 두 번째 MBC 노조원들을 어떻게 손봐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녹음이 돼 있다. 바로 이제 A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여기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청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 형사처벌을 했고요. 이 대화 녹음 이렇게 형사처벌 사례는 녹음은 증거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관련해서 형법에도 논점이 있으니까 함께 얘기를 하면은 형법에서 이건 자기도 될 수 있고 부작위로도 될 수 있다. 자기와 부작위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자기에 의한 걸로 본다.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형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주식회사 카카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상자들의 카카오톡에 관한 통신제한 조치 집행위탁을 받은 후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 줄치고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3에서 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까지도 체크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했다. 이는 유죄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 위수종으로서.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주식회사 카카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현재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가로채는 것, 채로 가는 것은 감청의 대상인데 그런데 뭐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바로 감청허가서를 내줬는데 카카오톡이 서버에 가서 3일에서 7일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채취했다. 채록했다.
압수했다. 그러면 이건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인데 감청 허가서로 잘못 나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청 허가서를 넣었는데 원래 감청 허가는 사인에게 위탁을 가능하겠는데 사인에게 위탁하면은 어떤 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청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감청 허가서를 가지고 수신이 완료된 전자 기록을 채록했다는 거. 이게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위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6번 사람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줄쳐볼까요?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까지 줄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줄치고요. 자, 그 다음 이를 제3자가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통비법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소추의 증거인 경우라면 인격적 이익 등 보이기 침해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곧바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사실 두 번째 줄까지는 맞았고 나머지 두 줄이 틀렸어요. 원래 이제 통비법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취득할 수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통비법인데 통비법의 적용 대상은 뭐냐면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에게만 적용된대요. 육성, 사람의 목소리에 의한 의사소통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떤 비명, 탄식, 신음소리 혹은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이 부분은 잘 정리해요. 통비법인 적용이 안 된다.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증거로 쓰느냐. 다만 이것도 사인의 위수중 법리에 따라서 원래 사인의 위수중 법리를 적용해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한다. 이경량설이죠. 형량해서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 17번 구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죄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그 18조에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법이 삭제가 되었다. 비록 행위시에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도 고소기간 1년으로 확장된 게 삭제됐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6개월로 봐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보면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과거에 똑같은 성폭력 범죄라도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어요. 근데 이 성폭력 처벌법이 매일 형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간이나 추행 등을 비친고죄로 바꾸면서 고소기간에 관한 조문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항상 우리가 형법에서 행위시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시로 돌아가 보면 그 고소기간 조문이 1년짜리였을 때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고소기간은 1년이지 나중에 그 고소기간의 조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범한 범죄의 고소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소기간은 여전히 1년. 과거의 성폭력 범죄 시행일이 처벌법이 시행되던 친고죄이던 시점에 범한 범죄는 고소기간은 그 행위 시의 법에 따라서 1년이다 이거고요. 18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형법 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결과 같은 법 3조 2항의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3조 2항 본문 4조 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같은 법 3조 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줄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다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원래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서 이제 11대 제외 사유를 제외하거나 이 교특법은 1심 선고 전까지 처벌 의사 철회를 한다거나 고소 취소죠. 또는 뭐가 있냐.
이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시에는 공소기각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원래 과실이 없다. 무죄예요. 원래 이렇게 무죄 사유와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경합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 경합 시에는 형식 재판을 내리는 게 기본이에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의무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다 사람이 하는 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는 위법 아니다. 즉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원래 무죄 사유와 형식 재판 사유가 경합이 되면 형식 재판이 원칙이고 형식 재판 하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민사 사건으로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 가입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어도 민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예요. 그럼 공소기각 판결이면 보험공제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 증명하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없다,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걸 또 새롭게 또 민사소송에 다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번거롭죠. 근데 처음부터 무죄를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이 없으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형사가 아니라 어떤 민사의 이익, 피고인이 무죄 나오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민사 이익을 위해서 법원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거, 형식 재판의 선순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깬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서 공소 제기했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조사 심리해야 된다. 이 사건 자체가 또 마찬가지예요.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기 이전에 벌어진 범죄. 근데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행위시법에 따라서 옛날 거니까 친고죄다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고소나 고소 취소 여부를 친고죄인 이상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고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그 취소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이게 이제 강제추행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방조범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놨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방조범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에 효력이 미쳐서 함께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20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중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15조의 고발을 소추 요건. 일단 고발을 소추 요건. 국회에서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즉시 고발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국회 증언감정법 15조 1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줄치겠습니다.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슬이대인가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와서 증언을 한 군 여성 장교, 의무 장교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위증 아니냐 따졌는데 위증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특별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간호장교가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국정조사 기간이 싹 지났다. 그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조사가 끝난 후 나중에 위증이 밝혀져 가지고 예를 들면 18명 중에 13명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고소를 했다, 고발을 하면은 이 고발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즉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고발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하였다.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가 통고 처분을 이행했어도 조세범 절차법 15조 3항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통고 처분 유효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법이든지 간에 범칙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해요. 일사부재리 효력. 그런데 통고 처분이 무효인 통고 처분이라면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가법 16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법의 통고 처분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좀 알려달라 얘기하는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특가법 16조가 아니라 원래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서 웬만한 세금 미납하면 통고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밀수, 금괴 밀수해가지고 200억어치 밀수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통고 처분 대상일 것 같아요. 여기는 즉시 고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처벌하게 되는 그런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특가법상에 가중되는 것들은 아주 중한 밀수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애초에 통고 처분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통고 처분했다고 하면 그 통고 처분 효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인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래 이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관세법 이런 것들은 단계를 정해놨어요. 훈방을 하거나 통고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고발을 하거나 이 부분이 이제 재량인 영역들이 있어요. 재량. 이제 관세 공무원이 밀수한 사람을 그냥 봐주기도 하고 좀 죄질이 안 좋다면 통고 처분하고 그 사람 이 사람 왔는데 죄질도 안 좋은데 깽판도 치고 완전 업자야 그러면 고발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재량인데 근데 이 법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다 해도 즉시 고발 후에는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게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고발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놀라면은 통고 처분을 해서 돈을 내게끔 만드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즉시 고발 이후에는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다. 혹은 고발을 하고 상대방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짜서 넘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래서 즉시 고발 이후에 행한 통고 처분은 무효이고 이 일에 대한 터자와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피고인들이 경찰들과 마주하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할 바 없는 등 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도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대로 읽어보면 맞아요. 원래는 이거예요. 미란다 원칙은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다.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피의자가 저항한 경우 제압하거나 제압한 이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란다 원칙뿐 아니라 영장의 사전 제시, 영장 제시 역시 미리 고지한다. 미리 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피의자가 도망이나 저항 시에는 제압 중 제압 이후 지체 없이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처음부터 저항, 제압 뭐 상대방이 그럴 끼미도 안 보이는데 일단은 제압하고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제압부터 했다. 이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달아나거나 저항할 때 이런 때 하는 거지
무조건 먼저 고지하고 영장을 제시하라,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출제자라고 하면 무조건 출제하겠어요. 왜? 이 경찰과 관련해요. 항상 판례를 보면은 형법을 공부해도 정당방위는 거의 성립하지 않는데 경찰이 맞으면 정당방위가 돼. 짜증이 나요. 사실 시험 내기가. 경찰 한 거 실제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에 대상은 경찰밖에 없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체포를 해도 웬만하면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행위들이 위법하다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위법한 것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다 적법하다고 뭐 어쩌다 하나씩 위법하다고 나오니까 옛날에는 위법한 거 위주로 됐는데, 요즘은 웬만큼 경찰에 걸리면 다 위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법한 것들을 또 음미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23번. 피고인이 갑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둘이 주차 문제로 막 싸우고 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이 갑을 때리려는 거. 한 명이 이제 시비를 붙이다가 상대방한테 약 때리려고 하니까 경찰이 가로막아에 들어가서 때리지 마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만 편드는데 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이고 경찰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관 을이 갑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을 제지하는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막 욕설을 했어요, 경찰에게. 이런 경우라면 경찰관 을은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를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24번.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54년 이래로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게 4건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3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광주 군수 사건. 검찰계장이 경기도 광주 군수 집에 집무실에 가가지고 없으니까 안성 농장에 가가지고 뇌물죄로 긴급체포한 사건. 거기서는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정도만 긴급체포소를 기재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무장 긴급체포. 검사가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한다 하고 사무장 불러놓고 피의자로 조사한 사건. 세 번째는 이 검사가 바로 도로교통법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검사실 앞에서 항의를 하자 쫓아가서 긴급체포한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실체적 요건,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나왔다. 바로 이거예요. 긴급성을 없다는 거. 그래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체크해서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경찰관이 확인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했다. 실제 사안은 누가 필로폰 투약했다는 제보를 주고, 그 다음에 제보를 주자 그쪽 집에 탐문해서 집 밖에서 보니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제보자에게 보내주니까 그 사람 확실히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차량이 세워두니까 차 빼달라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피의자가 집에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나 경찰인데 좀 만나자 얘기하니까 이 사람 출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인데, 우리 판례는 이미 제보의 정확성도 확인했고 충분히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간 것은 긴급성 요건이 결여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긴급성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긴급한 경우의 요건,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2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미란다 원칙, 옛날에는 사전이나 사후 대충 넘어갔지만 지금은 정말 긴급하고 상대방이 저항, 도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거나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점점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2m 운전한 사건입니다. 체크하고 차량을 완전히 뺀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감지 기한 확인 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도 않고 임의동행도 거부했다.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하냐? 위법하다. 이게 이제 술 마셔보면 알아요. 저녁에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골목길에다가 댔어요. 저기 대시면 괜찮아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혹은 내일 일요일이니까 저기 대놓고 내일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차를 놓고 갔는데 사실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에서 완전한 만취 상태가 아니면은 4시간 반이면은 최소한 0.5 이하로 떨어진다고는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이제 공사한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휴일인데 새벽같이 전화해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는데 차 빼달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뺐는데 이 사람도 열받으니까 차량에 들어갈 만큼만 딱 2m만 탁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인부들이 아예 완전히 빼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이게 니네 집이냐 하고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2를 신고하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갑자기 누가 저 사람 술 먹은 것 같다, 술 먹었다 뭐 얘기하니까 또 경찰이 와서 음주 감지기로 측정 요구를 하고요. 사람이 이제 열받으니까 전문용어로 야마가 빡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 해. 끝까지 버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행범 체포했는데 우리 판례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 명필비,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례성, 아주 경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